오늘 나눠준 프린트 펼쳐주십시오.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써있는 프린트가 주제 2번 뒷페이지예요. 이해가 됐죠? 네. 지도 그려져 있는 프린트 오늘 나눠준 거 그게 농경문 청소기 있는 거 다음 장이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표 있는 거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게 요거 다음 장. 그래서 아마 고구려까지 진도를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립 이쪽부터 같이 볼게요. 자, 여러 나라의 성립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고조선부터 다시 조금 생각을 해보자. 고조선은 어느 시대 때 형성됐어? 청동기 시대 때 형성이 되었고 위만이라는 사람이 넘어왔을 때는 무슨 시대로 넘어왔을까? 철기 시대로 넘어갔죠. 그래서 철기 시대 때 기원전 대략 108년경에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돼요. 자, 멸망한 고조선 이후에 그 빈 땅에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좀 글씨가 작은가요? 보시면 고조선 멸망을 전후로 해서 철기 문화의 기반을 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여러 나라가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쪽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요. 각 국가들의 특징, 키워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국가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고 그냥 특징만 잘 구분할 줄 알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특징이 많은 게 문제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좀 볼게요. 자,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게 부여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부여는요, 국가를 다스릴 때 마가, 우가, 부가, 저가라고 하는 사출소를 두어서 각각 다스리게 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은 가운데 위치해. 근데 왕 주변에 4개 마가, 우가, 부가, 저가 이런 식으로 4개의 좌출도가 각각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왕이나 대통령이 국가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통치를 한 게 아니라 왕은 가운데서 자기 지역만 다스리는 거고 각 지역의 경우에는 4등분을 해서 마가, 우가, 부가, 저가 이 4명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에게 통치를 하도록 맡긴 거죠. 그래서 마가, 우가, 부가, 저가 4개여서 사출도야. 이 사출도의 명칭은 가축, 짐승의 명칭을 따다가 붙였는데 마가는 당연히 말, 우가는 소. 여기까지 잘하더라고 얘들아. 부가 개, 그렇지. 저가는 돼지. 그렇지.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따서 사출도라고 했고 자, 사출도 4개지. 근데 왕도 자기가 다스리는 부족이 있었다 그랬지. 그럼 총 5개 부족.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출도로 나눠서 다스렸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5개의 부족, 5부족이 연맹체를 이루고 있는 형세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부여의 제천행사 명칭은 영고예요. 영고. 그리고 부여에는요. 순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 순장이 뭔지 다 알 것 같은데 뭘까요? 순장. 누가 죽으면 노비들이나 주변 사람들 같이 생매장하는 거 그러한 매장 풍습이 순장이고 부여랑 고구려랑 똑같은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사취수제 또 다른 것은 일책 12법. 자, 형사취수제가 뭐냐면 잘 들어봐봐. 형이 죽어. 그러면 형의 와이프를 남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들었을 때 되게 이상하고 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행위가 당시에는 왜 제도로 명시가 되어 있었을까? 이런 거 왜 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아. 왜 좋아? 인구가 많으면 뭐가 좋은데? 농사짓기. 그렇지. 농사를 짓던 사냥을 하든 뭘 하든 이 당시에는 노동력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해.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랬을 때 와이프는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방법이 없잖아. 생산해낼 방법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족 내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아내를 어떻게든 누군가 데리고 와야 돼. 부족 안에서. 그래서 형의 와이프가 이제 동생의 와이프가 똑같아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어쨌든 노동력이 중시되었던 당시 사회의 현상 때문에 있었던 제도고요. 자, 고구려 보기에 앞서서 왼쪽 맨 아래 여기 사료를 좀 봅시다. 왼쪽 맨 아래 자료 3번인데요.
부여에 관련된 사료예요. 자, 나라에는 군 왕이 있다. 당연히 가운데 왕이 있죠. 그리고 6 가축들의 이름을 따서 관직명을 정했는데 마가, 우가, 부가, 저가 등등이 있다. 이 중에서 4군데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구역의 명칭을 사출도라고 하고, 2줄 내려오시면 도둑질을 하면 12배 변상하게 한다라고 돼 있어. 이게 일책 12법이야. 위에 키워드에도 나와 있죠. 지도에도. 일책 12법. 하나의 잘못을 했을 때 12배로 변상하게 하는 것. 이게 일책 12법이고요. 맨 마지막 줄에 제천행사 명칭은 영고다 라고 사료 속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형사취소제 있었고, 일책 12법. 잘못 한 번 하면 12배로 변상하는 제도. 그리고 순장. 이러한 특징이 부여의 특징이고, 고구려를 보시면요. 형사취소제 일책 12법 비슷해요.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얘네도 오부족 연맹인데 오부족의 개념이나 뉘앙스가 살짝 달라. 고구려의 오부족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아만 두세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로부 각 부족의 성격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족 명칭을 가진 5개의 부가 같이 나라를 만든 거야. 그래서 초반에는 연노부가 잘 나갔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왕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게? 왕. 계루부, 그렇지. 계루부 출신 사람들이 계속 자꾸 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왕비는 계속 전로부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는 연노부가 강성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왕과 왕비가 자꾸 나오는 계루부, 전로부의 권한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왕족이 정해지고 나머지 부족들이 정해져 있는 오부족 연맹이 아니라 고구려의 경우에는 비등비등한 5개의 부족이 합쳐져서 결성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로부가 왕족의 부족으로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 못 썼으면 이따 끝나고 쓸 시간 좀 줄게요. 자, 그리고 고구려의 제천행사 명칭은 동맹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부족 연맹 중에서도 각 부족장들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했던 회의가 있어. 그 회의의 명칭이 제가회의고요. 우리 지난 시간 선지 1번에 백제의 회의기구 명칭도 살짝 언급이 됐었어. 뭘까? 정사회의. 그렇지. 그럼 신라는? 화백회의. 그렇죠. 밑에 쭉 내려오시면 자료 4번에 고구려 사료가 들어있는데요. 맨 밑에 줄에서 2번째 줄 보시면 범죄자가 있으면 정말 국가에서 큰 일이지.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하면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내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고구려의 회의 명칭은 제가회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오른쪽에 가시면 자료 8번에는 백제와 신라의 사료가 있습니다. 백제에서도 비슷한 회의기구가 있었는데 명칭이 정삼회의라더라. 정삼이 뭐냐라고 했더니 커다란 바위의 이름이야. 그래서 재상을 뽑으려고 할 때 반장선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상을 뽑을 때 3-4명 정도 추천할 인물들을 종이에 적어. 그리고 선거 처리되면 그 바위 위에다가 상자를 하나 놔. 그래서 추천인을 적은 종이를 한 명씩 가서 이제 거기다 넣는 거야. 종이가 다 모이면 다 같이 모여서 종이 그 개봉원의 상자를.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됐을까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게 정삼회의의 방식이고, 다음 신라에서 화백회의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읽어보시면요. 나라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해서 결정을 했대. 이 말인 즉슨 왕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지 못할 만큼 이때는 아직 왕권이 미약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 마지막 줄에도 한 사람의 반대만 있어도 중지가 되었대. 즉 왕이 아무리 찬성을 했어도 부족장 중에 한 명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돼? 끝나. 왕의 의견 따위는 그냥 무시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왕은 아직까지 미약한 존재야. 그 다음에 왼쪽 다시 고구려 사료로 돌아오시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고구려의 혼인 풍습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요. 구두로 미리 정한대. 너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자의 집 뒷뜰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지어. 그 별채의 명칭이 뭐라고? 서옥이라고. 그래서 서옥제라고 하는데, 이 남편은요 아내의 집 뒤에다 서옥을 짓고 거기에서 머물러. 그래서 와이프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나름 성장할 때까지 거기서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장성해지면 아들과 와이프를 데리고 다시 남편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저기.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클 때까지. 딸만 나오면 계속 소음이 있어요. 그쵸. 아들을 낳아서 클 때까지. 아들을 낳아서 클 때까지. 최악. 당신은 어쩔 수 없지. 애가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남자라는 존재가 노동력으로서 가치가 더 여성보다는 당시에 뛰어났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풍습이 서옥제입니다. 그래서 위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옆에도 써있죠. 제거회의 있었고 오부적 연맹체였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으며 부여랑 마찬가지로 형사 취소대와 일책 12폭의 풍습이 있었으며 혼인제도로서는 서옥제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자, 부여랑 고구려는 나름 왕이 존재하고 자기네들만의 풍습을 구축을 했어. 근데 그 아래에 있었던 옥저랑 동해의 경우에는 왕이 있어 없어? 왕이 없어. 그러니까 부여나 고구려에 비해서 국력이 좀 어땠겠니? 조금 약했겠다라고 좀 추론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왕이 없으면 도대체 국가를 누가 어떻게 다스리냐? 읍군과 산로라고 하는 왕보다는 조금 낮은 직책의 관리들이 각 마을들, 각 지역들을 자기가 알아서 다스렸어. 옥저랑 동해가 위치한 지명을 지도에서 보시면 부여나 고구려보다는 조금 더 따뜻했을 거야, 그치? 사람 살기 조금 더 좋지 않겠니? 그리고 험준한 산지가 조금은 덜 했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 옆에 바다까지 끼고 있어, 옥저랑 동해는. 여러분들이 부여 지역에 살래, 옥저 지역에 살래? 라고 물으면 다들 옥저 지역에 살고 싶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위치의 국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단점이 뭘까? 우두머리가 없어요. 우두머리가 없어. 그치. 국가 자체를 주도해가는 리더가 좀 부재하기도 했어. 또 사이에 끼어 있는. 사이에 끼어있어. 그치. 이 중에 우리가 그나마 제일 잘 아는 게 고구려잖아. 그치. 왜냐? 가장 오래 버텼고 삼국시대까지도 존속할 만큼 힘이 센 나라야. 힘이 센 나라 아래 찌부러져 있었던 게 큰 단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옥저가 아무리 바다를 끼고 있어서 소금이나 해산물 같은 특산물이 풍부했어도 곧장 고구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복속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모든 세금을 고구려에 헌납할 만큼 그 위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 이외에도 옥저의 특징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가족 공동 무덤을 조성을 했고요. 민면은제라는 혼인 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 먼저 가족 공동 무덤이 뭐냐? 옥저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임시로 감해장해.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살은 썩고 뼈만 남겠지. 그 뼈를 다시 이렇게 추려. 곽 속에 뼈들을 넣어. 그거를 무덤에다 안치를 하는데 그 곽을 가족끼리 같이 묻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해서 여기다 묻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무덤 바로 옆에 같이 묻고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가족들이 다 죽었을 때 같은 무덤 안에 여러 개의 곽이 위치하면서 가족끼리 하나의 무덤을 형성을 한 게 옥저의 특징이고 또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는데 이거는 서옥제랑 딱 정반대야. 그러면 남녀가 결혼을 약속했어. 그럼 누가 누구 집에 가서 머무르겠니? 민며느리제는. 그치,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머무르겠지? 그 내용이 오른쪽 맨 위에 자료 5번에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는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다섯 번째 줄부터 볼게요. 여자가 10살이 되기 전에 완전 잼민이 시절일 때 남자가 여자를 찜꽁하죠. 그리고 나서 남자 집에 여자를 데리고 가. 언제까지 키워? 언제까지 거기서 머물러?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지. 성인이 될 때까지 여자는 남자 집에서 커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제 진정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혼인을 약속하고 나서 남자가 여자 집으로 오면 서옥제,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면 민며느리제. 그렇지. 그렇게 구분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아랫줄에도 보시면요. 뭐 감회장 했다가 뼈만 추려서 곽 속에 안치한다라고 돼 있죠. 아마도 그 곽이 가족들끼리 모여있는 곽이 될 것이고 그렇게 가족 공동무덤을 조성을 했던 게 옥저의 특징이겠죠. 그 아래 보시면 동해와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요. 사료 먼저 보고 왼쪽 지도로 갈게요. 자, 동해는요. 옥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왕, 대군장이 없었어. 대신 읍군이나 삼로라는 관직의 사람들이 자기 아랫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지.
동해의 특산물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첫째, 단공. 좀 조그마한 활, 단공. 두 번째, 반어의 껍질, 반어피라고도 하는데 바다표범의 가죽이야. 바다표범의 가죽. 세 번째,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몸집이 작은 말을 과하마라고 해요. 조랑말보다 조금 더 작은 느낌? 몸집이 작은 말.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었고요. 자, 동해의 특징 중에 또 하나.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그 형벌로서 노비, 소, 말 같은 걸 지불을 해야만 했대. 이렇게 남을 침범했을 때 벌을 받는다라는 규정 자체를 책화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동해 사람들이 서로 선 넘지 않고 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선을 잘 지켰으면 침범했다는 이유로 노비랑 소랑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당시 동해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선을 넘지 않고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짓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동족끼리는 결혼을 하지 않았대요. 이 당시는 국가가 되게 초보적인 형태라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일부 부족들끼리 연합을 해서 3, 4, 5 국가를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너랑 나랑 직접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딘가 혈연관계가 맺혀져 있어. 그러다 보니 근친혼이나 같은 동족들끼리의 결혼 이런 게 되게 만연했다고 해. 근데 동해만은 동족끼리의 혼인을 절대 금지해서 족외혼의 풍습이 가장 강하게 있었다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동해의 제천 행사는 명칭이 무천입니다. 무천. 또 왼쪽 지도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동해는요. 옥저랑 마찬가지로 왕 없이 읍분 산모가 다스렸고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단공, 과하마, 반어피 같은 것들이 특산물로 존재했으며 책화, 족외혼의 풍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반도 가장 남단에 위치한 게 바로 삼한이죠. 여기 한반도 남부 쪽에. 지금도 저 지역은 삼남지방이라고 해서 벼농사가 되게 발달을 했어.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 여러분들이 먹는 쌀이 아마 다 저쪽에서 생산되는 쌀일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도 부여나 고구려처럼 산간지방보다는 이 지역에서 벼농사가 잘 이루어졌어. 그 덕분에 삼한의 제천 행사는 2번 시행됐는데 벼농사와 관련이 되게 깊어. 한 번은 5월, 씨 뿌릴 때. 한 번은 10월, 추수할 때. 벼농사와 관련이 깊은 두 계절에 2번 제천 행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도에서 보시면요, 여기 삼한 중에 변한 있죠. 이 지역에 나중에 가야라는 국가가 성립을 해. 가야의 특산물 뭘까? 철, 그렇지. 철이 하루아침에 가야가 생긴 다음에 막 생산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지역에 철이 풍부하게 매장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삼한이 철이 풍부했고 그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덩이쇠라는 걸 제작했어. 철덩어리야, 철덩어리. 그래서 이 덩이쇠는 어디다 썼느냐? 중국과 물품을 교역할 때 화폐 같은 용도로 상품을 받는 대가로 지불했던 게 덩이쇠야. 삼한에도 왕이 없었는데요. 그럼 왕이 없었으면 삼한은 누가 다스렸을까? 신지랑 읍차라는 관직의 사람들이 다스렸어. 근데 핵심 포인트는 신지랑 읍차는 제사나 종교적인 것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정치만 담당을 했습니다. 그럼 제사는 누가 담당했을까? 그치, 소도라고 하는 신성한 구역에 머무르는 천군이라는 직책의 사람만 제사를 담당을 했고, 이 천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맡은 제사만 하지 정치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어. 그럼 우리 고조선의 단군 왕검이랑 신지, 읍차, 천군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단군 왕검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음을 유추할 수 있지? 왜 제정일치냐? 단군이 의미하는 게 제사장, 왕검이 정치.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관직 명칭이고 그게 한 사람이 담당을 하니까 제정일치다 라고 봤던 건데, 신지, 읍차, 천군은 어때? 신지, 읍차가 뭘 담당해? 정치, 천군이 제사. 두 개가 명확히 분리가 돼 있어. 그래서 제정 분리 사회였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지도를 좀 볼게요. 지도. 여기 자료 7번 좀 먼저 볼게요. 자료 7번.
사만과 관련된 사료인데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신지, 읍착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렸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질문이 가장 많은데 왕을 세워서 진 왕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죠. 이때 왕은 우리가 말하는 그 왕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서류 속에서 왕이라고 기록을 했을 뿐이야. 한자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왕이라고 했을 뿐 이게 진짜 그 왕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헷갈리면 그냥 읽지 마세요. 그 부분.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목지국에 도읍을 해서 상한 지역의 왕처럼 불리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사만이라는 국가의 특징을 조금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 자, 사만이라는 국가는요. 쉽게 이해하자면 부분집합 속에 부분집합 속에 부분집합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사만은 마한과 진한과 변한이 합쳐져서 이 세 개의 국가를 이렇게 마한, 진한, 변한을 통칭을 해서 사만이라고 하는데 이 마한, 진한, 변한도 각각 하나의 그 단일한 국가가 아니라 이 안에도 다양한 소국들이 존재해. 정말 수십 개의 소국들이 존재해. 근데 그 명칭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사만 안에 마한, 진한, 변한이 있고 그거 안에도 참 몇십 개의 소국이 같이 연맹을 하는 형태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한 가지만 기억을 해야 될 게 사만 중에서도 이 마한의 힘이 가장 셌어. 근데 이 마한 안에 소국들 중에서도 누구의 힘이 가장 셌느냐? 목지국의 힘이 가장 셌어. 그래서 사만 안에서 마한이 힘이 세고 마한 안에서도 목지국이 주도권을 장악해서 목지국이 사만 전체를 이끌어가는 반장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읽은 그 사료 속의 대목을 보시면 목지국에 있는 그 목지국이 사만 지역의 왕처럼 군림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사업할 때 모두 철을 사용했대. 철을 이렇게 막 사용할 만큼 철 생산량이 많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철을 사용했대. 그러니까 철로 만든 그 덩이새가 화폐의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5월에 식구일 때 10월에 추수할 때 두 번 계절제라고 하는 제천 행사도 시행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도 위에 표시된 이 화살표들을 이해시켜 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지도에는 부여부터 사만까지 진짜 다양하고 복잡한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어. 근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게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 딱 세 개만 남고 다 사라져. 도대체 왜? 무슨 과정을 겪었길래 그렇게 바뀌었을까? 정복? 그렇지.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고구려는 지금부터 이미 있지. 그치? 근데 저 고구려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고구려처럼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그치? 사이에 찌부러져 있고 그렇게 영토가 넓어 보이진 않지. 그럼 저 고구려는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고구려까지 발전을 했을까라는 걸 보시면 옥저랑 동해가 만만했기 때문에 고구려는 일찌감치 옥저랑 동해를 복속을 했어. 각각 285년과 313년에. 그러니까 한반도 위쪽에 살짝 조금 했던 고구려가 옥저랑 동해를 먹으면서 세력이 조금 커졌겠지. 그러다가 494년이 되면 부여가 알아서 고구려에게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저 넓은 만주 벌판까지 고구려의 영토가 됐겠지. 이를 통해서 초기 국가의 형태로 규모가 작았던 고구려는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복속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갔어. 자, 포인트는 이제 부여가 항복을 했지. 그때 일부 유이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남하를 했어. 이렇게 쭉 내려와. 그래서 어디에 정착을 하느냐? 바로 상한, 그 중에서도 마한 지역에 정착을 해. 마한 지역 안에서도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목지국이 아니라 백제국이라고 하는 소국에 정착을 해. 부여의 유인인들이. 그래서 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적응하고 권력을 키워나가. 그래서 커진 권력을 바탕으로 지들끼리 독립을 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뭘까? 당연히 백제겠지, 그지?
자, 목지국이 압도적이었던 이 주도권을 빼앗기고 일부 소국들이 자기네들의 주장을 하면서 독립을 하기 시작해. 세력 균형이 흔들려. 그러다 보니까 진한과 변한 안에 있는 소국들 중에서도 힘을 갖춘 소국이 백제처럼 독립을 해서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한 속에 있었던 사로국이라는 소국이 있고 변한 속에는 부야국이라고 하는 소국이 있었어. 자, 사로국은 독립을 해서 어떤 국가가 됐을까? 신라, 그쵸? 어감이 좀 비슷하죠? 신라가 됐고 부야국은 독립을 해서 그렇지 가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예전부터 존재하다가 주변 지역을 통합하면서 영토를 키우면서 고구려가 됐고 자, 백제의 경우에는 부여의 유인민들이 남하에서 마한 지역에 정착했는데 그들이 힘을 키워서 독립해서 백제가 됐고 신라는 그 틈을 타서 어쨌든 이 진안 내에서 사로국이라는 국가가 소국이 가장 힘이 셌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백제처럼 독립을 해서 신라를 형성하게 됐고 가야도 마찬가지로 부야국에서 발전을 하게 됐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상한 이렇게 복잡했던 한반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플러스 가야까지 이렇게 좀 좁혀지게 됐죠. 그럼 내려오셔서 5번 초기국가의 정치적인 특징을 좀 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초기국가는 부여부터 삼한까지의 국가들을 말하겠지. 자, 이들은 왕을 중심으로 지방 전체를 왕이 통치하는 그런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는 아니었어. 대신 여러 소국들이 맹조국을 중심으로 결합한 연맹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어. 그러니까 삼한처럼 여러 소국들이 그 중에 맹조국을 중심으로 결합을 한 연맹체,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느낌?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초기 국가의 특징이고요. 그 와중에도 고구려처럼 우세한 정치 세력들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 동해나 옥저 같은 주변 부족들을 복속을 하고 통치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갔고 더불어 내부의 정치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정치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었느냐? 계속 말했다시피 왕은 힘이 없어. 그러나 유일하게 힘을 낼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냐? 전쟁이나 외교할 때. 즉 왕권이 쇼윈도 왕권이에요. 국가 안에서는 왕을 아무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는 다들 왕을 내세웠다. 불쌍해요? 이 당시는 왕이 그렇게 힘이 세야 하는지도 몰랐을 테니까. 자, 그 다음 그럼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실세를 쥐고 있던 자들은 그럼 왕이 아니라 누굴까? 족장들이겠지. 그 족장들은 왕으로부터 자치를 인정받아서 자기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요. 살만 나겠죠. 자, 그러다가 국가 전체가 논의해야 되는 빅 액시던트가 터졌을 때 그럴 때는 부족장들과 왕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대표적인 회의가 고구려에 있는 무슨 회의? 제가회의. 다시 해볼까? 백제는 정사암, 신라는 화백회의.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오늘 또 나눠준 두 번째 프린트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두 번째 프린트 그게 3번이요. 수업 전에 앞에 여기 중국 왕조를 적어놨는데 시험에 출제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고조선 때부터 내가 계속해서 중국 왕조를 종종 언급하잖아. 근데 그랬을 때 도대체 이 나라가 뭐지라고 헤어스가 올까봐 혹시 그런 게 프린트 속에 언급되면 이걸 적어놨다가 찾아보시라고 적어드리는 거니까 지금 적으시던지 아니면 수업 끝나고 찍어놓고 천천히 적으시던지 수업 중간중간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한데 자, 부여랑 가야의 경우는 여기 동해랑 옥저가 없는 건 이미 망했기 때문이야. 자, 동해랑 옥저는 이미 망했고 그나마 존버에 성공하고 있었던 부여랑 가야는요. 버티다 결국 망해.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연맹체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근데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데 성공을 했어. 어떻게 성공했을까라는 것을 보시면 왕권을 크게 강화시켰고요. 부족장들은 중앙 귀족으로 편입을 시켰대. 부여나 사만이나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왕과 부족장들의 권한이 비등비등했어. 아까 왕이 불쌍하다고 말했다시피 왕이 제 힘을 펼치지 못했거든.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통치 조직을 정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왕이 부족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권력을 지닌다라고 명시를 하기 시작했고 그 거슬렸던 부족장들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시키면서 그때부터는 왕의 발 아래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을 중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시면요. 첫째, 율령을 반포해요. 율령, 지금의 법률 또는 헌법 같은 개념인데 율령을 반포해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작성했느냐? 관등제나 관복제의 내용들을 규정했어요. 관등제 뭘까? 관등제? 등급을 나누. 누구의 등급을 나눠? 관리자의. 그렇지. 지금도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차관 그 아래 몇 급 공무원들이 쭉 순서대로 배치가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왕과 중앙 귀족 그리고 첫 번째 등급부터 가장 하위의 등급까지 관리들을 등급을 매겼어. 그럼 관복제는 뭔가? 옷에 따라서. 그렇지. 그 등급에 따라서 너는 무슨 색깔 옷을 입어 이걸 정한 거야. 관등제랑 관복제가 정비되는 순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왕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왕 아래 순서대로 위계 질서에 따라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고 왕은 지나가다 관리를 딱 보기만 해도 입은 옷에 따라서 제가 어느 정도 등급 내구나가 쉽게 판별이 되기 시작했어. 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춰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에 적혀 있는 불교와 유학의 수용. 불교랑 유학은 왜 수용했을까? 뭐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으면 왕권이 강화돼요? 그 불교에 있는 부처가 왕이다라고. 그렇지. 명시하게. 이전까지 국가를 형성했던 지배층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무슨 사상? 천선 사상을 바탕으로 지들이 특권의식을 지닌 것 마냥 남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어.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이제 국가의 덩치가 커지기 시작했을 때는 백성들이 천선 사상을 들었을 때 그거 니들만 해당되지 내가 알게 뭐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치? 더 이상 천선 사상만으로는 지배 관계를 정당화할 수 없어. 보다 폭넓고 대중적인 종교가 필요해. 그래서 불교라는 걸 수용을 해. 그래서 지배층들, 왕은 부처랑 같다라는 그런 사상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신성화하고 권력의 높음을 과시해. 그러면서 불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네가 이번 생을 열심히 살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된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후세계나 내세를 믿게 하잖아.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불교를 믿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지배층부터 백성들까지 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국가 전체의 구성원을 하나의 사상으로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문학은 그러한 이유로 수용을 했고요. 마지막 지방관 파견. 이전까지는 각 지역에 누가 다스렸니? 족장들, 그치. 족장들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힘이 세. 근데 이제 족장들은 중앙 귀족으로 편입을 시켜버렸고 그 대신 각 지역은 왕이 보내고 싶은 관리를 직접 선정해서 너 거기 가서 통치해. 이렇게 보내게 되지.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지방 곳곳 샅샅이 왕의 권력이 미치게 되고 지방에서 족장들처럼 왕에게 대드는 사람은 이제 조금 줄어들겠지. 이러한 효과가 있었어요. 자, 오늘 고구려까지 할 것 같은데요. 빠르게 봅시다. 자, 고구려 누가 세웠죠? 주몽, 고주몽, 그렇죠. 동명왕이라고도 하죠. 부여 출신의 주몽이 졸본에다가 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졸본 위치가 대략 요쯤이에요. 졸본. 그러니까 고구려는 동명왕이 요쪽 지역을 중심으로 작게 시작을 했구나. 그렇죠? 바로 전 페이지 지도에서도 고구려 위치 대충 알죠? 그쪽에서 작게 시작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시간이 지나서 태조왕 시기가 되면요. 어느 나라가 복속을 해? 옥저 대충 어디 있었니 얘들아? 손으로 가르쳐봐. 이쪽에 있죠, 그쵸? 이쪽에 옥조가 있었죠. 여기서 시작한 고구려가 태조왕 시기 때 옥조가 복속을 하면서 대략 이만큼 넓어졌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태조왕의 또 다른 주요 업적 바로 계류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했어. 자, 다시 떠올려보자.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연맹을 이루고 있었어.
그 중에서 초기에는 연노부가 강성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에서 왕이 자꾸 나와? 계류부에서 왕이 자꾸 나와. 그거를 땅땅땅땅 규정을 한 게 태조왕이야. 어차피 계류부가 제일 잘 나가고 왕이 전부 다 계류부에서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계류부 고씨만 왕을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고국 천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요. 왕위를 부자 관계만 상속을 하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일 때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돼. 계류부 고씨만 왕을 해라라고 규정을 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계류부 고씨로서 왕이 됐어.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될 수 있냐면 일단 첫째 후보 나의 삼촌, 둘째 후보 나의 아들, 셋째 후보 나의 손자 등등등등 계류부 고씨로서 나랑 혈연관계로 묶이면 누구든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혼란한 왕위 계승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좀 있었어. 그래서 왕위 계승의 혼란을 방지하고 왕의 그 혈통 이걸 좀 신성시하면서 권력을 드높이기 위해서 왕은 계류부 고씨이면서도 현재 왕의 자식들 중에 아들만 다음 왕을 계승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죠. 그리고 연노부부터 계류부까지 부족적 성격을 띠었던 5부의 명칭을 동서남북 중부 이렇게 행정적 성격의 5부의 명칭으로 계칭을 하게 됩니다. 부족적 성격을 벗어나서 행정구역적인 느낌을 조금 더 내고요. 가장 중요한 것, 을파서라는 사람을 국상이라는 자리에 등용하며 국상은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자리인데 을파서는 이 국상의 자리에 올라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복지제도로서 진대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진대법 최초의 복지제도인데 뭐냐? 봄에 곡식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너무 굶어 죽는다. 이때 중앙창고를 개방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곡식을 좀 빌려주자. 그리고 백성들이 열심히 추수를 해서 가을에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갚도록 하자라고 하는 복지제도예요. 명칭이 뭐라고? 진대법이라고. 진대법. 종종 선지에 등장하는 키워드예요. 진대법. 자, 그 다음 시간이 조금 흘러서 3세기가 되면요. 동천왕 시기인데요. 동천왕 시기 때 고구려는 위기를 맞이해. 왜냐? 위나라의 관부검이라고 하는 장수가 침입을 해. 위나라, 중국의 왕조거든. 칠판에서 위나라 찾아봐. 위나라. 어딨어? 위나라? 삼국시대 위나라 있지, 그치? 여기에 장수했던 관부검이 침입을 해서 누구 왕시기 때 위기를 입었다고? 고구려가? 동천왕 시기 때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그래서 이때 가장 메인 수도 중에 하나였던 환도성이 함락될 만큼 고구려는 크게 위기를 겪고 이걸 수습하고 만회하려 했던 왕이 누구냐? 그 다음에 있는 미천왕 시기야. 미천왕 시기가 되면 시대가 어느 시대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 5호 16국 시대로 넘어가게 돼. 수당 또는 진한, 주나라 이럴 때는 중국 전체가 이 나라로 통일이 돼 있었어.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5호 16국과 동시에 존재하지. 5호 16국도 시대의 명칭이지 5개의 오랑캐들이 16개 이상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 그만큼 중국 전체 땅덩어리는 이만한데 그 안에 이 많은 국가들이 대혼란을 일으키면서 섞여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 5호 16국 시대 때는 중국 안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바빴어. 중국은 그게 힘들고 어려웠겠지. 근데 미천왕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5호 16국 시대가 고구려에게는 절호의 찬스인 거야. 왜냐? 지들끼리 바빠서 중국이 한반도에 관심이 없어. 이때를 틈타서 미천왕이 어디를 차지했냐면 서안평이랑 망랑이랑 대방 지역을 차지를 해. 그래서 바로 직전에 그 동천왕 시기 때 위나라의 침해를 받아서 위축됐던 고구려의 기대를 다시 한번 펼쳐. 그래서 서안평, 남랑, 대방 요 정도 다시 확보를 하면서 기세를 펼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즉위를 하냐? 고국 원왕이 이어서 즉위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만회를 해놨는데 고국 원왕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2차 위기가 닥쳐. 왜냐? 백제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이지.
근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아는 고구려는 싸움을 되게 잘하는 국가잖아. 근데 고구려가 지금 백제의 침입을 받았다고 해서 왕까지 죽고 위기를 맞을 일일까? 고구려 싸움 잘하는데 왜 백제한테 한 방에 쥐어 터졌어? 왜일까? 그렇지. 바로 역한으로 살짝만 가보세요. 당시 백제왕 누구야? 근초고왕, 그치?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엄청난 왕인 건 알잖아, 얘들아, 그치? 이 근초고왕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전투에 능한 고구려였을지언정 이 근초고왕의 침입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근초고왕의 침입을 견디다 못해 왕이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되고 고구려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임무를 맡으면서 즉위를 하게 된 게 소수림왕이야. 자, 소수림왕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가 안에 있는 정치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불교를 수용해요. 그래서 백성들과 지배층 전체를 하나의 사상으로 통합을 하게 되고 태학을 설립해서 뭘 했을까? 태학 뭐 하는 데일까? 공부하는 데 교육시키고요. 율령을 반포해서 관등제, 관복제 등을 정비함으로써 국가 체계와 기틀을 제대로 다지게 됩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즉위하게 된 광개토대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국내 정치는 건드릴 것 없이 너무 완벽해. 이제 뭐 하면 돼, 광개토대왕? 국내 신경 쓸 것도 없이 영토 확장에만 집중하면 될 만큼 국내가 완비가 되어 있었어, 국내 정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만주부터 한강 이북 지역까지 정말 많은 영토 확장을 성공해낸 게 광개토대왕이고 이렇게 광개토대왕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소수림왕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내 정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뒤에 나오는 호응형 그릇은 신라할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광개토대왕 다음에 장수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장수왕은요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 평양은 요 낙랑이랑 같은 위치야. 여기가 똑같이 평양이야. 자, 위에 있던 수도를 아래로 옮겼어. 그 말인즉슨 광개토대왕이 위로 영토를 많이 넓혀놨으니까 나 장수왕은 아래쪽을 공략해보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근초고왕이 백제 전성기를 누리면서 한강 지역을 싹 다 장악해 놨었는데 이제 근초고왕 끝났고 장수왕이 딱 즉위를 했으니까 그때 다시 이 백제가 차지한 한강 지역을 공격을 하면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 즉 서울, 위례성이라고도 하죠. 그 지역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즉위했던 게 문자명 왕인데 실질적으로 한 건 없어, 이 왕은. 근데 어부지리로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됐냐면 문자명 왕이 즉위를 했다. 근데 부여가 잊고 있었잖아, 얘들아. 부여 근데 여기 있었지. 그 부여가 버티다 문자명 왕이 됐을 때 항복을 해. 항복을 해. 그래서 문자명 왕은 별다른 영토 확장 경쟁을 하지는 않았는데 부여가 항복을 해주는 덕분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고구려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가 문자명왕 시기였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수림왕이 잘 닦아놨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열심히 싸워줬고 문자명왕이 왕이 됐을 때 부여가 갑자기 항복을 하면서 최대 영토를 확보한 왕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끝까지 잘 나갔으면 아마 우리나라의 영토가 지금보다 훨씬 넓었을 거야, 그치? 근데 안타깝게도 6세기, 7세기로 이어지는 시기 동안 고구려는 국내, 국외로 아주 큰 혼란을 겪게 돼. 자, 6세기는 국내 정치가 가장 혼란했어. 왜냐? 안장왕, 안원왕, 양원왕 이어지는 재위기간이 되게 짧은 왕들이 계속 반복돼. 왜 재위기간이 짧았냐면 왕이 죽으면 그 아들들 사이에서 누가 왕이 돼야 되는지 싸우는 거야. 형이 왕이 돼야 된다. 아니다. 형은 무능력하다. 동생이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집안 싸움이 벌어져서 왕권이 크게 실추됐고요. 왕권이 크게 실추됐을 때 그 아래에 있던 귀족들은 이때가 우리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3년마다 대대로라고 하는 귀족 대표를 선출해요. 그래서 그 대대로가 왕을 대신해서 국정 전반을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세기에 왕은 유명무실해지고
귀족들의 대표였던 대대로가 정치를 전부 다 꾸려나가는 요 시기를 귀족 연립정권 체제라고도 부르고요. 엎친 데 덮친적으로 대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백제랑 신라가 고구려의 전성기가 무서워서 지들끼리 동맹을 맺었어. 나제 동맹을.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무서워서 이 5세기 동안은 잠깐 주춤주춤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6세기 되자마자 고구려가 지금 무너질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나제 동맹이 이때다 싶어서 고구려를 쳐. 그래서 한강유역,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한강유역을 다시 탈환해 오게 돼요. 백제랑 신라가. 그러니까 중요한 한강유역 뺏겼어. 왕은 지들끼리 네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싸우고 있어. 혼란하지. 자, 7세기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7세기는요. 중국이 이러한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드디어 수나라가 됐어. 중국이 수나라가 됐다는 거는 중국 전체가 하나의 왕조로 통합이 돼서 중국의 힘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소리거든. 그런데 이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침입하는 거야. 1차 침입, 2차 침입. 대표적인 전투, 을지운덕이 이끌었던 살수대첩 이런 게 있는데 고구려는 끈질기게 항쟁하면서 수나라의 1차 침입, 2차 침입을 모두 이겨내요. 그러나 이겨냈지만 병력의 손실도 크고 국토도 황폐화될 만큼 힘들었겠지. 그리고 나서 즉위를 했던 게 영류왕인데 영류왕은 이제 깨달은 거야. 수나라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당나라 둘 다 막강하게 크고 이제 더 이상 고구려가 외부의 침입을 받으면 정말 국가가 무너질 수가 있어. 이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을 국경선 부근으로 파견을 해서 여기다가 천리장성을 짓게 해. 재침에 대비를 하려고. 그래서 연개소문이 쫄래쫄래 가서 장성을 잘 쌓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일으키냐?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왕이었던 영유왕을 죽여. 그리고 보장왕을 새롭게 옹립을 해. 그럼 보장왕은 힘이 있겠니 없겠니? 그죠? 없지. 웬 연개소문이라는 변방에서 성 짓던 애가 갑자기 와서 왕 죽이고 자기를 허수아비로 세운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보장왕 시기 때는 연개소문의 독재 체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권력이 연개소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연개소문은 자기가 권력을 장악을 해서 고구려를 나름 잘 운영해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했던 시도 중에 하나가 도교의 수용이야. 도교를 왜 수용했을까? 도교? 사이비여서. 연개소문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 당나라, 지금 중국을 다시 통일한 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또 침입하면 절대 안 된다. 고구려에 침입하는 걸 막으려면 당나라랑 친해져야 돼. 당나라랑 친해지려고 보니까 당나라 황제가 도교 빠돌이네. 그럼 연개소문이 나도 도교를 믿어보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친해지기 쉽고 친해지면 전쟁을 일으키겠어라는 생각이었어. 그렇게 도교를 믿으면서 기고만장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신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김춘추가 너무 힘드니까 고구려야 우리랑 동맹 좀 맺어줄래? 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와. 근데 고구려가 무슨 조건을 내세우냐면 중령 이북의 땅을 전부 다 넘겨준다면 우리 고구려가 너희 신라랑 동맹을 맺어줄까 생각을 해볼게 라고 말을 해. 신라는 어려워서 동맹을 청하고자 왔지만 저 땅을 전부 내어줄 만큼 고구려랑 동맹을 맺어야 할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아니야 포기할게 라고 돌아가. 그리고 나서 누구랑 동맹을 맺게 될까? 당나라에 맺게 되지. 그 사이에 고구려는요 신라의 동맹을 어쨌든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깠잖아. 그리고 나서 당나라를 보니까 어떻게? 황제가 바뀌었어. 당나라가 침입을 해오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의 1차 침입, 2차 침입을 겪게 돼요. 대표적인 전투 안시성 전투가 있었고요. 이때도 고구려는 엄청난 군사력을 발휘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해. 승리를 했지만 수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4-5차례의 전쟁을 하면서 고구려도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어. 그러는 와중에 드디어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됐어. 고구려가 깠던 그 신라가 당나라랑 동맹에 성공을 해서 이제는 당나라 혼자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신라랑 같이. 그래서 위에서는 당나라가 치고 아래에서는 신라가 올라오고 앞뒤에서 샌드위치로 공격을 받고 있어. 근데 그때 마침 연개소문이 죽어. 죽고 나서 그 엄청난 연개소문이 쥐었던 그 권력을 아들들이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아들들끼리 싸워.
위아래에서 공격받고 안에서는 아들들이 싸우고 영계성우는 죽었어. 이제 더 이상 고구려는 버티지 못하고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백제랑 신라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